책들을 좀 골라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여기 이제 그 자가수리점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이 그 헨리 미일러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고요. 요 내용을 그 우리 노트북 LM에서 슬라이드로 이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지금 방송이 오늘 상황이 아주 희한하게 자꾸 꼬입니다. 지금은 방송이 되는 거는 같은데? 이상하다. 이거 예, 지금은 됩니다. 네네. 녹화중으로 나오네. 네. 예. 자가수리점 이래서 우리 스스로 몸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현대의학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한다든지 또 약을 먹는다든지 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없이 해줘서 내 몸이 스스로 방어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요 보면 질병의 85%는 본능적으로 휴식만으로 회복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그 왼쪽 오른쪽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이 모기가 그 결국은 질병을 옮기는데 그 질병을 옮기는 그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모기가 결국은 알을 낳아야 번식을 하잖아요. 그래야 많아지고 거기에 병을 일으키는 모기가 활동을 하는데 그 모기가 이 그 웅덩이를 파지는 않았다는 거라는 내용으로 그냥 쉽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이 그 독혈증이라는 걸로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 인류가 진화를 통해서 자기 정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몸이 이제 변화하면서 그리고 외부 개입 없이는 질병의 85% 정도는 스스로 복구할 수 있다는 시스템이다. 결국 모기가 웅덩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웅덩이를 정화를 해주는 것이 결국은 내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요즘 이제 현대의학과 또 그 비얼리라는 분이 얘기한 내용들을 비교를 해보면 무릎 위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대의학에서는 억제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서 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고 이분은 결국은 독소 확산을 막는 보호장벽 및 비상수리 정보이기 때문에 진통제는 화재 경보기, 우리 아프다는 것은 화재 경보기인데 진통제가 그걸 부수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감기나 독감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인데 그렇게 해서 뭐 약을 뭐 이렇게 표현해놨고요. 이분은 상기도 점막과 갑상선을 통해서 2차 독소가 대량으로 배출돼서 작용을 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약물을 중단하고 단식을 하면 좋아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맹장염은 충수돌기의 세균의 감염이라서 적각 절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분은 장내 미분의 부패물로 인한 림프 조직의 비상 정화로 해서 염증이 생기는 건데 관장을 한다든지 채소 육수를 공급을 해줘서 자연 회복을 시켜주는 것을 일단은 권하고 있습니다. 당뇨도 인슐린 분비 장애로 보고 이런 약을 쓰거나 이러는데 그게 이제 오염된 혈액에 의해서 췌장 기능이 저하됐다. 그래서 전분을 제한하고 췌장을 회복시키는 시기를 하면 좋아진다. 뭐 이렇게 생리통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불분명인데 과잉 소금에 따른 수분 체류 및 오염 혈액의 골반 자극 이래서 무염 생세초로 시기를 전환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너무 많은 것들을 독소들이 생기게 되면 일타 투입을 하는데 그게 한계가 초과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우리 간에 부담을 주고 그게 결국은 역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설명을 해뒀습니다.
심장병도 진짜 주범은 콜레스테롤은 결국 콜레스테롤이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거는 콜레스테롤의 지방에 대한 누명이다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혈관 내에 상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상처를 내게 되는데 거기에 염증이 발생하고 거기에 비상 수리를 위해서 이 콜레스테롤이 거기 보호하기 위해서 반창고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반창고가 두꺼워져서 막히니까 터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그게 이제 자연 상태에서 지방이 문제가 없다는 거는 에스키모인들이 식사해서 증명을 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이게 아니다. 진짜 원인은 가공 탄수화물과 독소가 유발해서 혈관 내피 염증을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그 염증을 없애줘야 된다. 콜레스테롤은 그냥 상처를 덮기 위한 수리공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불을 낸 방화범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인파라든지 이런 게 16만 킬로의 하수 처리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결국 부호른 편도나 이것 때문에 편도가 너무 부호르니까 잘라내 버리는 거 그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거다 표현. 그리고 소변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방광을 통째로 도려내는 것과 같은 무지한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질병의 단일은 독혈증이라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과잉 전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제당,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종류가 화학적으로 가공한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게 한계를 초과해서 위장관 소화 기능이 안 되고 그리고 불완전한 소화로 인해서 우리 몸에 나쁜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온몸에 혈액의 전신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전신에 독혈증을 발생시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질병은 뭐 특정 장기에 독립된 고장이 아니고 불완전하게 소화된 미분배 음식물이나 대사 부산물들이 전신에 독 성분을 내서 생체의 거부 반응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만도 마찬가지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단순한 칼로리 불균형이 아니고 몸에 중화되지 않는 독소가 쌓여서 그 독소가 지방을 증식시키고 이래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방을 이렇게 흡입해주고 이런 것 억제제를 투여하는 것은 감옥을 부수어서 독소를 혈류로 재유출시키는 치명적인 전신 독소를 처리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식사의 원칙은 더하기 전에 먼저 빼라 이거 참 중요했던 거는 같은데요. 우리가 설탕 그리고 흰 밀가루, 가공소금, 저온 살균 유제품, 고온 조리한 태운 육류 이런 거를 피해라 이렇게 했고요. 소화에너지를 차단하고 체내 수리 및 면역을 강화시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몸에 그 안 좋은 그러니까 음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생고기 그다음에 우유를 이렇게 끓여서 완전히 그러니까 죽여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먹는 것 같은 경우에 요게 처음 1세대, 2세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지면 번식에 성공하고 이런 형태가 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는 1세대 때는 관절염이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그리고 익힌 고기나 저온 살균 우유 이런 걸 먹게 되면 피부병이나 골격 기형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동물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세대 때 가면 결국 유전적으로 퇴화돼서 번식이 중단된다. 그래서 뭐 이런 단계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열변성이 되게 되면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아서 몸속에서 문제가 생긴다, 부패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천연 촉매제에서 이런 식으로 생우유를 먹게 되면 생우유가 어느 정도인지 열 처리를 안 했다 했는데 일반적인 우유를 그냥 마시면 이게 열 처리가 전혀 그러니까 저온은 괜찮은데 그냥 생우유를 마시면은 설사를 보통 하거든요. 저도 저기 가서 그 목장에서 직접 이제 우유도 먹어봤는데 조금 먹었을 때는 조금만 더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저도 한번 요거는 해봐야 될 것 같고 시중에는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먹으려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효모가 뭐 강력한 비타민, 복합체, 유기적 효소균을 해서 천연 촉매제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마신다 해서 이거 비얼리 브루스에서 우리 주키니, 호박, 그 다음에 강낭콩, 샐러리, 생파슬리 요 종류를 소금 없이 물에 가볍게 이렇게 익힌 후에 저온으로 익히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믹서기로 갈아서 그거를 먹으면 책을 알카리성으로 바꿔서 완전한 해독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자가수리점의 스위치를 켜주라고 표현했는데요. 일단 독소를 차단하게 되면 소화관의 휴식, 그리고 단식이나 아까 봤던 브루스, 그리고 나서 체액의 알칼리 및 간 기능이 회복되고 본연의 자가 정화 기능이 돼서 치유가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국이 아닌, 병원이 아닌 매일 식탁에서 우리 몸의 기능이 회복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예, 저도 이게 100% 제가 생각했을 때 찬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책을 발제를 했습니다. 책이 간단한 책들이 요즘 이 건강서적들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 유 대표님이 책을 많이 보시니까 그걸 책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싶은데, 책을 그 같은 계통이나 또 이 책을 여러 권 보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에 대한 게 눈에 들어오는 똑같은 내용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는데 굉장히 요즘 좀 수월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생체 기능이 자연 회복 기능이 있는데 오히려 약을 씀으로써 그 자연 회복 기능을 방해하고 약화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저희들이 성급하다 보니까 약으로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 강 대표님부터 강균합입니다. 합니다. 두 번째, 방금 전에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몸이 안 좋을 때는 누가 좋다고 하는 거를 먹든 안 먹든 막 사가지고 조금 많이 먹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렇게 영양제도 먹던 거를 끊었거든요. 제가 비타민하고 칼슘제,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칼슘제 같은 거 끊은 지도 한참 됐는데, 이게 끊은 지 1년인가? 6, 7, 8개월 지나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걱정이 돼서 비타민을 꼭 먹으라 그래서 최근에 어쩌다가 하나씩을 먹는데 그러니까 85%가 회복 능력이 있다는 거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어저께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이유는 며칠 전에 저희 딸이 호주에 가면서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보자고 해서 딸하고 같이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런 영화를 보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래가지고 그 오디세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 막 그리스의 신들의 그 이야기라든지 막 이런 거를 신문에 시리즈로 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이것저것 찾다가 사실 이번에 발표를 하려고 하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다른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도 진짜 너무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디세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어저께 저기가 있어.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책을 사서 읽을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6시간 동안에 인문학 일환이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이거를 24권인데 24권을 이제 압축해가지고 그걸 다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11시부터 오늘 아침 5시까지 그거를 듣느냐고. 왜냐하면, 근데 저는 이상하게 책으로 눈으로 읽는 거는 설명하기가 조금 수월한데, 그, 이렇게 듣는다든지 하는 건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오디세이아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책을 들으면서 이게 책하고 비교가 안 돼요. 책이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태어나서 저는 이렇게 달막달막 되는 거 보지 소설 같은 책은 잘 못 읽는 이유가 이렇게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연결을 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하는 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돼서 메디슨의 카운티의 다리는 92년도에 제가 읽을 때 감동을 받으면서 잠도 안 자면서 책을 들어서 새벽까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 5시까지 이 책을 들으면서 야, 이 책 역시도 대단한 책이다. 정말 그렇다 그러는데 이게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글이 없이 혼란했던 세상을 지나서 예를 들어서 2800년 전에 이제 문자로 그나마 이렇게 그 음률 시인들이나 이렇게 국민들, 백성들이 이렇게 그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거를 그 신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분이 엮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그분이 문학으로서의 정수를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분이 실존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직 모르고 그동안에 그 트로이 전쟁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소설에 있는 거를 실존에 있는지에 대한 거를 찾기 위해서 유적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이렇게 탐구도 하고 그러는데 비슷한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긴 했는데 확실하진 않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호메로스가 쓴 책이 일리아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10년 동안의 전쟁에서 50일 동안의 이야기를 근데 내용이 즉 전쟁에 대한 분노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뤘다면 이 오디세이아는 그 전쟁을 끝나고 나서 귀향을 하면서 난관에 대한 걸 그린 그런 책인데 이 책에서 거기에 사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자기의 그 고향을 10년이라는 세월을 걸리면서 난관의 그 신과의 그 분노라든지 이런 거를 그린 그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책에서 주는 메시지가 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속죄, 그러니까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 뭐, 죽음으로 모르고 약탈하고 또 전리품을 나눠 갖고 하는 등등의 그런 그 안 좋았던 거에 대한 신의 그 노여움의 분노로 10년 동안의 그 어려운 역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사실 그 트로이 쪽하고 그리스의 연합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오디세이아의 그 고향이라는 게 아니라 작은 섬의 왕이에요. 그때 굉장히 부족 국가처럼 조금조그만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600명을 데리고 이분은 이제 출정을 한 거죠. 연합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600명이 한 명도 트로이 전쟁에서 안 죽었단 말이죠. 근데 돌아오면서 다 죽는 거야. 그리고 딱 한 사람만 사는 거야, 오디세이에만. 근데 그 죽는 거에서는 오디세이와 거기 백성, 같이 배를 타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같이 갔던 사람들에 대한 서로의 신뢰가 없어서 생기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유혹에 빠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노트에다가 적어 놓은 게 한 6장을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는데 그 과정보다는 이분이 15권, 저기 12권까지는 오는 과정에 어려움이었다면 이제 이분이 자기가 거지로 변장을 해가지고 아들을 만나고 하는 게 이제 15권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주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잔혹성이라든지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 책에서 주는 거는 귀향을 해가지고 귀향해서 자기가 그 현재 그 현존해 가는 그 과정을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와 이 그 책에서 내용은 너무 많이 각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원본에서는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많은 그 자기의 나라에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그 반란 세력들이 백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그 왕궁에 그 전부 장악을 해서 그 부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20살에 그 전쟁에 가가지고 40살에 그러니까 20년을 걸려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막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가가 이제 20살이 된 거야. 그래서 아들하고의 만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가정에 그러니까 귀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엄청난 유혹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뭐 평생 늙지 않는 아름다운 여신과 함께 살 수 있는 거, 낙원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의 유혹도 그리고 가장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그, 그 전쟁에서 제약에 대한 심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의 신이라든지 바람의 신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폭풍을 받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렇지만 그런 역경을 이기고 한 사람 오디세이만 이제 살아남은 거에 대한 이 책인데 이 책을 보면서 인간의 의지와 그 귀한 자기 나라로 가겠다는 그 위대한 여정을 그린 거지만 실제는 그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인내력과 자제력과 자기의 그 분노를 자제하는 굉장히 이분이 이제 지략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략가에 대한 면모를 그린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는 책을 보면 영화를 한번 또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이 다른 책을 발표하려고 하다가 이 책으로 한 거는 빠르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오디세아 그 영화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 영화는 한번 봐도 시간이 아깝지 않다. 3시간을 하는 건데요. 그러고 책을 접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오늘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으면 또 한번 빌려서 읽고 싶고 아니면은 한번 요즘에 베스트 2로 아주 인기가 있는 책으로 다시 이렇게 국민들한테 선호를 받고 있는 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사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고전해주는 메시지는 보는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너무 다양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인간의 그 잘못에 대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영화 보세요. 네. 하여튼 저기 노트 필기를 6장 하셨다 그러니까 6장을 했어요. 네네. 보면서 실수를 이제, 네네. 근데
제대로 전달을 못 하겠어요. 근데 엄청난 감동을 받으신 그런 게 딱 피부로 전달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책이 재밌어요. 영화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소장님 부탁합니다. 네. 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지금 강경환 대표님 제목하고 좀 비슷한 거네요. 이 송관승 대표가 집필한 책인데요. 코로나 때 아마 저술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리더를 위한 하멜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는 실제로는 뭐 신화에 나오는 실존 인물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그 분분한 인물이라고 봐야 되고, 이 하멜이라고 하는 분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 하멜 필육이라고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제목의 책인데요.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멜 필육이를 짐으로 인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계에 좀 알려지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게 이제 하멜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 하멜과 이제 오디세우스하고의 공통점을 이제 송관성 이제 작가는 이 책에서 이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이 송관승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는 MBC 인터넷 MBC 이제 대표이사도 지내고 독일 특파원으로 이제 뭐 오랜 동안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오래 이제 그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인문학 쪽에 이제 좀 눈을 뜨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귀국한 이후에 어떤 그 집필가로서 수필가로서 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2018년도인가요? 50+ 남북 캠퍼스에서 이분이 아마 첫 강의일 거예요. 아마 준비를 해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 이제 남북 캠퍼스에서 8주가 그 유럽 인문학 여행, 그거를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뭐 땀을 비오도 틀리면서 이제 뭐 저는 그 앞에서 이제 리액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좀 페북에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고 여러 신문사에 기고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마침 이제 이 오디세이아에 대한 세우스에 대한 글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보는 그 하멜과 오디세우스하고의 그 공통점, 그런 부분 한 7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멜은 지금부터 한 360년 전에 이제 조선에 억류되어 있던 그런 모험가, 탐험가, 무역가였고, 오디세우스는 3000년 전에 어떤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두 사람의 공통점을 이 사람은 이렇게 7가지를 뽑아냈더라고요. 그래서 5가지 키워드로 그래서 참 어떤 그 직관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20년 오디세우스도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쟁 쎄 빠지게 10년 했고요, 그죠? 10년 동안 또 어려운 고초를 당하면서 이제 신들의 심판을 받으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제 20년 동안의 꿈을 이제 이루는 부분이고, 이 하멜도 이제 조선에 억류가 돼 있다가 한 13년 동안 이제 모진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거치면서
동료들은 거의 다 죽죠. 다 죽는데 일본으로 이제 오랜 그 준비 기간을 통해서 일본으로 이제 그 탈출을 하거든요. 그게 13년 동안 이제 걸린 세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그 삶의 여정이 바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이제 생활을 해왔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라고 하는 부분, 7년, 회복 탄력성, 뭐 이런 쪽에 어떤 리더로서의 탐험가로서의 5가지 특성들을 작가 나름대로 이렇게 뽑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관성 대표가 이런 자기의 그 저서한 책과 그다음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하고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풀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또 그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멜 그 표류기를 근거로 한 리더를 위한 하멜 오디세이아를 통해서 실제로는 그 당시의 모험과 그 다음에 리더가 어떠한 목표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그 오디시아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보면서 거기 뭐 제우스법이라든지 뭐 크세니아라고 하는 그 제우스의 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아마 영화에서도 여러 번 나온다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17세기경의 조선의 환경은 실제로 뭐 제우스의 어떤 신의 판단에 의한다면은 진짜 그 법도를 어긴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이 아니었겠는가. 결국은 난파가 돼서 들어온 그러한 그 무역가, 모험가를 실제로는 13년 동안 뭐 나름대로 환대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억류를 당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서양 그 당시에 그 서양의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세국 정책으로 일관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가 상당히 그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디세이를 하멜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공통점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키워드가 이타카라고 해서 이타카가 뭐지? 검색을 했더니 그리스 섬의 이름이더군요. 고향이요, 고향. 예. 이타카가 오디세이가 왕을 했던 자기 네. 고향이에요. 이타카가. 그래서 그 사람을 이타카 왕이라고 불러요. 네. 네. 그래서 이타카 섬이 어딘가를 막 사람들이 찾느냐고 그리스 쪽에서 어느 섬이다, 아니다, 뭐 어디 섬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확하진 않다고 해요. 네. 돈을 많이 배웁니다. 유 대표님 부탁하겠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 날 AI 그 수업에 못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집에서 요즘 머리가 많이 복잡하고 애들하고 아내하고 이제 이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그날 들어갈 정신이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매번 책 읽는 게 저희가 되니까 책들을 찾아서 읽다 보니까 하나는 공동체 그 중에서도 왜 그 공유체 부분이 약탈을 당하는가 그 책을 읽었는데 모자라더라고요. 조금 내용이. 그것만 가지고는 이번에 요구에 해석이 잘 안 돼서 한 권 또 이제 추가해서 더 읽은 게 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이 어쨌건 힘든 상황에서 지금 조금 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책을 찾았는데 탄성민간이라는 책이거든요. 여기 있는 이 알리아 보질로바라고 하는 이 여성분이 되게 경력이 독특한 분이세요. 예,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그쪽 특수부대 있잖아요. 뉴질랜드 특수부대에
수석 심리학자고 장교로 근무를 하면서 실제 안에 있는 지금 내장으로 이루어진 그 영역 중에서 그 한 60, 70% 정도는 거의 저 부대 안에서 상담하면서 얻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하고, 요 부대원들의 일어난 사건들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야기한 자기의 본질이나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부분, 요 부분이 어쩌면 앞에서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하고 연관이 좀 되지 않나, 이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요 책에서 제가 얻은 부분, 그 부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 이제 탄성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그냥 부서지지 않는 그런 인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손상을 입은 다음에 의미를 다시 재구성해 가면서, 원래 자기 본질하고, 자기의 내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정이나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연결되는 그런 인간을 여기서는 탄성 인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대로 그냥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확장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겪은 경험과 자기의 상처, 그 수많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여 가지고 더 크게 돼서 되돌아가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되돌아가는 그런 거를 탄성 인간이라고 이 책에서는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 맨 앞부터 맨 끝까지 계속 이 이야기가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데, 탄성 인간의 4가지 단계가, 하나는 내가 있는 곳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이거를 인식하는 게 늘 출발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되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힘 중에, 또는 견뎌내게 하는 힘, 또는 내가 그 순간순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소속감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소속감. 아까 이야기한 그 부대 있잖아요. 그 특수부대, 거기 안에서의 소속감도 있고, 그들이 원래 머물렀던 자기 가정에 대한 소속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한테 부여받은 본질적인 자기 자신 있잖아요. 신애의, 그러니까 본질, 신애의 소속감. 이제 3가지가 주로 이렇게 다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2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흔들리게도 만들지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것이 그냥 과거로만 되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역시 호기심이 관여가 된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 그 힘이 중간에 유혹을 받을 때도 우리가 그거에도 작용하는 게 호기심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판단할 때, 그리고 되돌아가기로 결정하고 할 때도 역시 호기심이 작동을 한다. 이게 3번째 기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력, 감정적인 그런 회복을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 지속적인 꾸준한, 긴 시간에 걸린 꾸준한 행동으로 바꿔놓는 거, 그게 추진력이다 해서 이렇게 4가지를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자체도 보통 수리하고 재생 2가지로 보통 보는데,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 상태를 그냥 되살려내는 거, 그걸 보통 재생으로 보는데, 수리하고의 차이는, 사람 몸은 수리하는 쪽에 되게 가깝다고 그러는데, 수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흉터도 남고 섬유화도 되고 이런 부분들, 저는 지금도 찍으면 이쪽 오른쪽 폐가, 여기에가 석회화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진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찍을 때마다 이게 나오는데, 요 상태에서 이제 쭉 이렇게 넘어가는, 요거는 수리로 보는 거죠. 재생은 아니고. 폐는 원래 재생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처의 흔적을 구조의 일부로 받아들인 채 다시 작동하는 거, 요쪽에 가깝다, 생물학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계라든가 소속감 그쪽에서 고립되었다가 회복되고 하는, 그리고 그걸로 서사가 만들어져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그 연결이 과거하고 요즘 상태가 다르다는 거, 옛날에 우리가 고립됐다는 그 느낌하고
옛날에는 그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공간에서의 연결성 같은 부분이 옛날하고 양상이 완전히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받는 그 상처도 다르고 회복해 가는 방식도 다르고 돌아갈 곳조차도 우리는 달라질 수도 있다. 예,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저도 요즘 영화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 오디세이아 부분 그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저는 이번 영화는 안 봤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한 번 읽었고 고등학교 때 한 번 읽었거든요.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시도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읽다 말았어요. 이제 제가 그때는 신불자였을 때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었을 때 이제 앞쪽에 위에 이제 또 삼상이가 있잖아요. 일상이, 준상이, 효상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오디세이아 요거를 읽다가 중간에 이제 마저 못 읽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 결국은 자기 자리를 회복하고 관계의 질서를 재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없으면 진짜 나라고 하는 거를 만나지 못하는 이 부분이 있어야 진짜 나를 만나는 거. 그리고 귀환은 내 바깥에 있는 어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확인하러 가는 거. 그게 본질적인 귀환이고 귀향이다. 요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요거는 반복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마무리적으로 우리가 손상 이후에도 귀환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면에서 생물학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전체의 서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탄성인간이 지향하는 거는 손상은 당연히 온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데 그 후에도 그 다음에 본질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소속된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거 그거는 그냥 그 섭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책에서는 언급하고요. 실제 이제 오늘 길어져서 제가 이 부분은 안 하는데 예, 제가 오늘 거 큐티한 거 그 안에 보면 이 책 읽으면서 제가 그 지나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하고 책하고 비교해 가면서 제가 생각한 것들 해놨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올려놨습니다. 예, 요 국카드도 예, 요거는 댓글 쪽에 올려놨어요.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선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빠른 회복을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도 공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유됐나요? 아직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공유를 했는데 예,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고리브 시대라는 책인데요. 노리나 허츠라는 분이 이걸 쓰셨는데 지금 현재 세계가 이 어떤 연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애로움을 느끼는 고립감을 느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분석한 보고서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출간을 했는데 합니다. 이 책은 저자는 애로움을 쓸쓸함이라는 개인 심리 문제에 놔두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요인이 결합해 만들어진 구조적이고 존재론적인 위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대한 데이터와 사례를 연구했고 또한 10여 년에 걸친 밀착 취재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도시 설계나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나 감시 노동 체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를 고립 사회로 만들었다라는 것. 현대 사회가 그걸 극복하는 방안을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따라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음소거 됐습니다. 저기 지금 진재근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저만 안 예, 안 들립니다. 아니, 예, 안 저도 들리고 안 있어요. 예, 저도 안 들리고요. 예, 그리고 마이크 진재근 자체가 꺼진 것 같아요. 선생님과 꺼졌네요. 그러니까. 유영진 대표님의 탄성인간 그 책에 그 기한이 오디세이에는 성숙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는 거, 그 인내 뭐 이런 걸로 오디세이에는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성숙인간도 좋을 것 같아요. 진재근 선생님 목소리가 아직도 안 들리죠? 저만 안 예, 아니요, 저희도 안 안 들려요. 안 진재국 들려요. 국장님 그 구글 미트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마이크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프로그램을 너무 여러 개 켜놓으셔가지고 안에 카톡 아래한 걸 뭐 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이 한 5가지가 열려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엉켜서.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방송 사고인가요? 예? 가끔 한 번씩 이런 게 방송사고? 있어야죠. 날씨가 더워서. 있잖아, 꼭 영화 꼭 보세요. 네. 네. 영화 꼭 봐야 돼. 근데 어디서 보냐면 지금 암표가 막 10만 원씩 거래된대요. 용산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CG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마무리 하겠대요. 안 돼가지고. 블로그 참조. 음.